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유승준님의 50에 듣는 클래식 두 번째 파트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베토벤과 슈베르트 그리고 쇼팽에 이어서 이번엔 제클린의 이야기와 그 음악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강력 추천하셨던 금난세의 지휘자님께서는 좋은 음악은 맑은 공기와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오기 한참 전이었어요. 미세먼지,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로 인하여 맑은 하늘을 보기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이 수도권을 벗어나 포항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포항에 도착해서 보게 된 것은 정말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파랗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맡았던 그 맑은 공기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현대인의 삶이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과 같다면 이 음악은 아름드리 나무로 가득 찬 숲처럼 정말 공기가 맑은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책과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맑은 공기 마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아름다웠던 영국의 장미. 현존하는 최고의 첼리스트라는 찬사와 기대를 한몸에 받던 그녀는 안타깝게도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음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설 경우 피로감에 연주 도중 쓰러지거나 화를 놓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완벽주의자였던 남편은 그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1973년 2월에 열렸던 뉴욕 공연을 끝으로 오랜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근육이 굳어가던 그녀는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안면 신경 손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죠.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녹음했던 음악을 들으며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남편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바렌보임은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엘레나 바슈키로바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해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죠. 천부적인 재능을 썩힌 채 서서히 죽어가는 육신 앞에서 남편의 외도까지 지켜봐야 했던 그녀의 심정은 외로움과 비통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병마와 씨름하던 그녀는 1987년 10월 19일 굳은 가을날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요절한 불멸의 첼리스트를 애도하기 위해 각종 영화와 발레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사랑하는 아내. 그녀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제클린은 자신이 투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싸늘히 외면했던 남편,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아들까지 낳았던 남편, 바렌보임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그녀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끝까지 그의 아내로 기억되길 원했던 겁니다. 위대한 음악가이기 전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한 사람의 여인이었죠.
아름다웠던 영국의 장미는 그렇게 짧게 피었다가 사라져갔습니다. 바렌보임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 묻힌 런던의 골더스크린 유대인 묘지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 안에 자신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평생 한 분야에 매진하는 사람은 의식하든 안 하든 특정 신체 부위나 뇌의 일정 영역만을 집중해서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직업병이라는 걸 갖게 되죠.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조각하는 사람, 도자기를 굽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모두 비슷한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경우 목이나 어깨, 팔꿈치, 손 등을 집중해서 사용하기에 이 부분에 탈이 많이 납니다. 한쪽 어깨로 악기를 지지한 채 팔을 들어서 연주하다 보면 당연히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손가락을 재빨리 옮겨가며 현을 누르는 동작 역시 과중한 부담입니다. 가장 높은 음을 내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귀에 악기를 바짝 붙여 연주하는 까닭에 청각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신체 질환 외에 정신 질환도 따릅니다. 오랜 시간 긴장하며 연주에 몰입해야 하기에 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의 연주를 신경 써가며 내 연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매 순간 파악하려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죠. 연주 도중 지휘자가 나를 쳐다보거나 뒤이봉으로 가리키기라도 하면 심장이 멎을 듯 마음을 졸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부담감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연주자일수록 스트레스는 더 심하죠.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대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대 위에서 긴장을 푼 채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게 된 제클린은 참기 힘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본인도 남편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재들은 늘 최고의 자리에만 있었기에 일순간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죠. 연주의 질은 점점 낮아졌으나 두 사람은 원인이 육체적 결함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결함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을러졌거나 나태해서 그런 거라고 여긴 것이죠. 발병 초기 대응에 실패한 셈입니다. 제클린은 죽을 때까지 프로이트 학파 계열 정신분석의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정신분석이야말로 그녀 내면에 감춰진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나중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된 제클린은 좌절하지 않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병에 걸려 첼로를 연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난 괜찮아. 내가 미친 게 아니래. 그녀는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병세가 악화하면서 그녀는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 고립감, 우울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멀어진 가족들, 병자가 된 천재를 잊어버린 지인들, 다른 여인을 찾아 날아간 남편. 그녀는 우주 안에 자신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신분석 상담을 받는 것뿐이었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던 그녀를 위해 베르너 토마스는 100여 년 전 오펜바흐가 써두었던 명곡을 찾아내 그녀에게 눈물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평생 즐겁고 유쾌한 오페레타를 작곡했던 오펜바흐가 먼 훗날 나타날 천재 첼리스트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을 만들어 두었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클린의 눈물은 이런 기막힌 사연을 간직한 채 제클린 뒤프레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눈물 사이에는 그녀의 미소와 숨결까지 녹아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보다 더 괴로운 건 흐르지 않는 눈물. 눈물은 우리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눈알 표면에는 평소에도 소량의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에는 눈을 보호하는 많은 면역물질이 들어있으며 이를 통해 눈동자의 세포를 살리고 눈알을 보호해주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흰자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눈물을 내보냄으로써 눈동자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눈동자의 세포가 말라 죽게 되죠. 눈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뿐 아니라 눈물은 정서적 치유와 함께 정신적 위안을 주기도 하죠. 우리 몸은 슬프거나 화가 나는 등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아 호르몬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에 독이 되죠. 눈물은 이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물이 나오는데도 억지로 참으면 독을 품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한없이 기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 슬플 때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입니다. 남자는 평생 3번만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과 더불어 울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서와 정신건강에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잘 우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아일랜드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눈물은 말보다 진하다.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만 들고 글 쓰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이나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몇 년 전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FM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청취자 사연 하나를 읽어주더군요. 당시 79이 된 노인의 글이었습니다. 자신이 30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정황은 알 수 없으나 피치 못할 이유로 남편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서울에 일가 친척 하나 없던 여인은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보육원에 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애끓는 사연을 들은 보육원 수녀님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때 그 보육원 수녀님으로부터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여 년 전 맡긴 딸을 미국에 입양 보냈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 이 아이가 최고 명문대학을 나와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며 만나보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딸 얼굴을 볼 자격이 있느냐는 자책과 더불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보고 싶다고 말한 딸의 마음이 고마워 어쩔 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그 딸을 만나는 날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딸을 만나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물음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청취자들의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결론은 하나로 집약되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끌어안고 실컷 우세요. 펑펑 눈물 흘리세요. 눈물은 말보다 진합니다. 50여 년 만에 만나는 엄마와 딸이 수많은 시간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던 피설로 다할 수 없이 쓰린 사연을 가진 모녀가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것 말고 달리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눈물 외에 이들에게 그 어떤 소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진 아픔과 번민과 후회와 자책과 회한이 모두 녹아있는 겁니다. 딸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변명과 자신을 보육원에 맡기고 돌아섰던 어머니를 향한 딸의 원망마저 뜨거운 눈물 속에 뒤범벅되어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 시간은 팝송을 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사연에 어울리는 차분한 팝송 한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다만 그때가 클래식 음악 시간이었다면 혹은 내가 그 프로그램 진행자였다면 당연히 오펜바이의 제클린의 눈물을 틀어주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한없이 슬프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지만 눈물이 있기에 그만큼이라도 정화되는 겁니다.